하얀 웨딩드레스를 입고 낯선 집의 문턱을 넘던 그날을 그녀는 세월이 흘러도 잊지 못했다. 사랑이 아니라 빚이 데려다 놓은 자리였고 축복의 음악도 그녀에게는 장례 행진곡처럼 들렸다. 젊은 날의 서한은 25이었지만 오늘 이야기를 전하는 서한은 40을 훌쩍 넘긴 어른이 되어 그날의 자신을 조용히 떠올린다. 어머니의 병원비와 친척의 사기로 남은 3억의 빚, 시장 좌판에서 채소를 팔던 어머니의 거친 손, 단속반을 피해 숨던 발걸음의 떨림. 그녀의 마음을 짓눌렀던 것은 돈의 액수가 아니라 더는 물러설 곳이 없다는 벼랑 같은 현실이었다. 그런 그녀에게 제안이 왔다. 교통사고로 하반신이 마비된 재벌가의 아들, 민준. 체면을 위해 결혼식을 치르고 아내의 역할은 형식으로만 하라 대신 어머니의 빚은 모두 갚아주겠다는 조건. 사람들은 수군거렸다. 돈 보고 시집 갔다. 서한은 반박하지 않았다. 그 말이 사실이었으니까. 그러나 인생이 사람을 단 한 가지 이름으로만 부르지 않는다는 것을 나중에야 알게 된다. 신혼 첫날 밤, 향수 냄새가 가득한 방은 그녀에게 감옥 같았다. 연기할 필요 없어요. 여기 있고 싶지 않다면. 민준의 낮고 평온한 말은 이상하게도 그녀의 자존심을 건드렸다. 빚이 정리되었으니 떠나면 그만일까. 새벽, 가방 손잡이를 움켜쥔 채 현관으로 나서는 발끝은 가볍고도 무거웠다. 그런데 문득 떠오른 생각, 증명서, 돈이 정말 갚아졌다는 확인 서류, 그것만 챙기고 나가자. 발걸음을 돌려 침실 앞으로 간 순간 문틈으로 보인 장면이 그녀를 얼어붙게 했다. 민준이 벽을 붙들고 두 팔로 몸을 끌어당기며 땀에 젖은 이마로 한 뼘 한 뼘을 전진하고 있었다. 다리가 아닌 팔로 걷는 사람, 이를 악문 얼굴, 팔꿈치에 맺힌 피, 누구에게 보여주기 위한 퍼포먼스가 아닌 스스로에게 증명하려는 사투. 그때 서한은 비참함이 자신 쪽에 있음을 알았다. 도망치는 쪽이 약한 사람일지도 모른다는 사실. 나이를 먹어도 마음은 자라지 않으면 제자리에 머문다는 사실을 그 새벽 처음 배웠다. 바람이 스며드는 뒤뜰 계단에 웅크려 앉은 그녀는 가방 손잡이를 더 세게 쥐었다. 마지막 구명줄처럼. 그리고 생각했다. 이 결혼은 거래였지만 내 인간성까지 내어준 거래는 아니어야 한다. 그때 휠체어의 기척이 들렸다. 아직 안 갔네요. 분노도 연민도 없는 민준의 목소리. 서한은 떨리는 입술로 겨우 말했다. 확인서 받으러 다시 왔어요. 봉투를 건네받은 순간 떠날 수 있는 그녀의 발은 이상하게도 바닥에 붙어버렸다. 왜 그녀가 여기서 멈추었는지 이야기는 그 자리에서 비로소 시작되고 있었다. 서한은 떠나지 않았다. 다음 날 아침, 창문 사이로 흘러든 햇살은 낯설게 따뜻했다. 부엌에는 누군가가 끓인 죽 냄새가 은은히 퍼지고 있었다. 식탁 위에는 깨끗이 씻긴 두 그릇, 그리고 접힌 쪽지 한 장. 당신 몫은 왼쪽 그릇이에요. 저는 병원에 갑니다. 짧은 문장. 그러나 그 안에는 이상한 정중함이 있었다. 마치 낯선 하숙집 주인이 남긴 메모처럼. 감정의 온도는 낮지만 그럼에도 인간적인 배려가 묻어 있었다. 서한은 숟가락을 들었다가 내려놓았다. 자신이 왜 이 집에 아직 있는지 이유를 설명할 수 없었다. 단지 어딘가에서 어제 본 그 사람의 눈빛이 자꾸 떠올랐다. 다리를 잃고도 자신을 불쌍한 사람으로 보지 않게 하려는 강한 의지. 그날 이후 둘은 서로에게 거의 말을 걸지 않았다. 그녀는 집안일을 맡아 조용히 움직였고 그는 방 안에서 작업실로 출퇴근하듯 시간을 보냈다. 민준의 직업은 설계사였다. 사고 전에는 유명한 건축가로 수많은 상을 받았다. 그러나 지금은 휠체어 위에서 도면을 그리고 세상과의 거리를 종이 위에 재단하고 있었다. 그의 방은 늘 조용했지만
도면을 그릴 때마다 연필이 종이를 긁는 소리가 들렸다. 그것은 고요 속의 심장박동 같았다. 어느 날 저녁, 그녀는 그 방 앞에서 멈춰 섰다. 문틈 사이로 보인 민준의 손이 유난히 떨리고 있었다. 연필이 떨어지고 그의 몸이 휠체어 옆으로 기울어졌다. 괜찮아요? 그녀가 달려들어 그의 몸을 부축하자 민준은 잠시 숨을 고르며 낮게 말했다. 내가 원하지 않은 동정은 받기 싫습니다. 아고, 그녀는 그 말에 상처를 받지 않았다. 오히려 그 안에 절박함이 느껴졌다. 그럼 원하시는 건 뭐예요? 그의 시선이 천천히 그녀를 향했다. 잠시의 정적, 그리고 대답. 진심이요. 누군가가 나를 불쌍히 여기지도 존경하지도 않은 채 그냥 사람으로 봐주는 것. 그날 밤 서아는 처음으로 그의 방 앞에 컵 한 잔에 물을 놓았다. 아무 말도 적지 않았다. 다음 날 그 자리는 비어 있었다. 대신 책상 위에 작은 종이 메모 한 장. 고마워요. 당신이 처음이에요. 그냥 물을 두고 간 사람은. 그 순간 서아의 마음 어딘가가 미묘하게 흔들렸다. 그녀는 깨달았다. 거래로 시작된 결혼은 어쩌면 서로의 잔인함을 마주하게 만드는 과정일지도 모른다는 것을. 그날 이후 두 사람 사이에는 묘한 평화가 자리했다. 말이 많지 않아도 공기에는 조금씩 따뜻한 온기가 스며들었다. 민준이 휠체어를 밀고 거실로 나올 때면 서아는 말없이 식탁 위에 물컵을 그 앞으로 옮겼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늘 그 물을 다 마셨다. 어느 저녁 비가 내렸다. 유리창을 두드리는 빗소리가 집 안을 채웠다. 서아는 세탁물을 걷어들이며 문득 물었다. 비 오는 날은 좋아하세요? 민주는 잠시 고개를 들었다. 전에는 싫어했죠. 밖을 나갈 수 없으니까. 지금은요. 이젠 그냥 소리로만 듣는 게 익숙해졌어요. 비가 내리는 동안엔 세상이 잠시 멈춘 것 같아서. 그의 말은 조용했지만 이상하게 마음에 남았다. 그날 밤 서아는 잠이 오지 않았다. 그가 느꼈던 세상의 정지, 그것은 외로움이 아니라 체념에 가까웠다. 그녀는 처음으로 그의 세계가 얼마나 좁고 얼마나 깊은 곳에서 버티고 있는지를 생각했다. 며칠 후 민준의 생일이 다가왔다. 그는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았지만 서아는 달력에 조그만 메모를 보고 눈치챘다. 그날 아침 식탁 위에는 조촐한 미역국 한 그릇과 작은 초 하나가 켜져 있었다. 민주는 놀란 듯 그녀를 바라보았다. 이건 어떻게 알았어요? 우연히 봤어요. 큰 건 못하지만 그냥 사람은 생일을 챙겨야 하잖아요. 그는 잠시 아무 말이 없었다. 그리고 이내 조용히 미소 지었다. 고마워요. 나한테 생일이 아직 남아있다고 생각한 사람은 없었어요. 초가 다 타들어갈 즈음 그는 물었다. 서아 씨 후회 안 해요? 이렇게 사는 거. 그녀는 잠시 눈을 내리깔았다. 후회는 매일 조금씩 해요. 하지만 도망치고 싶은 마음보다 머무르고 싶은 마음이 커지고 있어요. 그의 시선이 흔들렸다. 그리고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그건 위험한 말이에요. 왜요? 그런 마음이 생기면 이 관계는 계약이 아니라 진짜가 되어버리니까. 순간 둘 사이의 공기가 바뀌었다. 서아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민준도 시선을 돌렸다. 그러나 그 말 이후로 두 사람은 서로의 하루에 조금 더 가까워졌다. 그녀는 그에게 그림을 배우기 시작했고 그는 그녀에게 건축의 선과 비율을 가르쳐 주었다. 둘은 마치 서로의 세계를 천천히 탐색하는 아이들 같았다. 그러던 어느 날 민주는 말했다. 다음 주에 나가요. 네? 밖으로요. 내가 만든 공간을 보여주고 싶어요. 그는 오랜 시간 준비해온 프로젝트, 빛의 정원이라 불리는 공간을 완성했다. 휠체어가 지나갈 수 있도록 설계된 유리 온실, 곳곳에 빛이 반사되어 하루의 색이 달라지는 특별한 건축물. 그날
서아는 그곳에서 오래 서 있었다. 유리 벽을 타고 흘러내리는 햇살 속에서 민준이 휠체어를 밀며 말했다. 내가 만든 건물 중에 여기가 제일 자유로운 곳이에요. 사람이 다리를 잃어도 세상을 잃을 필요는 없다는 걸 보여주고 싶었어요. 그 말에 서아는 눈을 돌릴 수 없었다. 그의 눈빛 속에는 과거의 그림자 대신 지금 이 순간의 빛이 있었다. 그리고 그녀는 조용히 대답했다. 민준 씨, 그 세상, 저도 함께 걸어가면 안 될까요? 그의 손이 멈췄다. 빛이 반사되어 두 사람의 그림자가 하나로 겹쳤다. 그날 이후 그들의 계약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았다. 그날 이후 두 사람의 관계는 이름을 갖지 못한 채 조금씩 변해갔다. 서아는 여전히 민준 씨라고 불렀지만 그 말 속엔 이전의 거리감이 사라져 있었다. 그가 웃으면 그녀도 미소 지었고 그가 한숨을 쉬면 마음이 같이 내려앉았다. 하루의 끝에 서로의 존재가 남아 있다는 것만으로도 이상하게 안도감을 느꼈다. 하지만 평온은 오래 머물지 않았다. 어느 날 오후 집 초인종이 울렸다. 문 앞에는 검은 양복을 입은 남자 둘이 서 있었다. 서아 씨 맞죠? 그녀는 긴장했다. 예, 그런데요. 채무 관계로 연락드렸습니다. 김명숙 씨, 즉 어머니 명의의 추가 빚이 남아 있습니다. 상환이 이뤄지지 않아 법적 조치 예정입니다. 서아의 손에서 서류가 미끄러졌다. 그녀는 믿을 수 없었다. 모든 빚은 이미 갚은 줄 알았다. 그날 밤 민준에게 말하지 않았다. 그가 알면 또 상처받을까봐. 하지만 며칠이 지나자 상황은 숨길 수 없는 곳까지 번졌다. 변호사 사무실에서 온 등기우편, 내용 증명. 그녀는 결국 봉투를 들고 민준의 방으로 갔다. 이게 뭐예요? 그가 조용히 물었다. 어머니가 옛날에 보증을 서주셨대요. 몰랐어요. 그게 아직 남아 있었어요. 얼마죠? 1억 조금 넘어요. 하지만 괜찮아요. 이번엔 제가 해결할게요. 민주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저었다. 이건 당신 혼자 짊어질 문제가 아니에요. 그건 제 가족 일, 이제는 제 가족 일이기도 합니다. 그의 단호한 말에 서아의 눈이 젖었다. 당신, 왜 이렇게까지 해요? 당신이 내 옆에 남았으니까요. 이유는 그걸로 충분하지 않나요? 그날 밤, 민주는 비밀리에 자신의 회사를 매각했다. 서류상으로는 구조조정이었지만 실상은 그녀의 빚을 대신 갚기 위한 결정이었다. 그 사실을 알게 된 건 몇 주 후였다. 당신이 회사를 팔았다고요? 다시 만들면 됩니다. 그건 제 빚이었어요. 그리고 나는 그 빚보다 당신을 더 중요하게 생각했어요. 서아는 말을 잃었다. 분노와 슬픔, 그리고 미안함이 뒤섞였다. 왜 항상 그렇게 혼자 결정해요? 난 더 이상 구원받고 싶은 사람이 아니에요. 그럼 뭐가 되고 싶은데요?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다. 당신 옆에서 같이 살아가고 싶은 사람. 그 말에 민주는 잠시 멈췄다. 그리고 아주 조용히 웃었다. 그 말 한참 기다렸어요. 둘은 서로에게 다가갔다. 처음으로, 거래가 아닌 마음으로. 하지만 행복은 늘 짧았다. 며칠 후, 민준이 병원으로 급히 실려갔다. 재활 중이던 다리에 혈전이 생겨 심장으로 이동할 위험이 있었다. 수술은 급박했다. 수술실 문 앞에서 서아는 무릎을 꿇었다. 제발, 이번엔 그 사람을 데려가지 말아주세요. 그녀의 두 손은 떨리고 눈물은 멈추지 않았다. 몇 시간 후, 수술실 문이 열렸다. 의사가 조용히 말했다. 다행히 위험한 고비는 넘겼습니다. 하지만 회복에는 시간이 걸릴 겁니다. 그녀는 문틈으로 보았다. 하얀 침대 위에 민준, 희미하게 웃는 얼굴, 그리고 입술이 움직였다. 이제 빚은 다 끝났어요. 그러니까 우리 새로 시작하죠. 그 말에 서아는 울음을 터뜨렸다. 그녀는
그의 손을 꼭 잡았다. 그 순간 지난 모든 고통과 두려움이 녹아내렸다. 이제 그들의 관계에는 더 이상 조건도 계약서도 없었다. 오직 서로를 선택한 사람 둘만 남아 있었다. 봄이 오고 있었다. 병원 창가에 걸린 커튼 사이로 햇살이 스며들고 공기에는 새싹의 냄새가 났다. 민주는 휠체어에 앉은 채 천천히 손가락을 움직였다. 아직 다리를 쓰진 못했지만 손끝의 감각은 놀랍게 섬세해져 있었다. 그의 앞에는 한 장의 도면이 있었다. 새로운 집, 여기요. 거실을 남쪽으로 돌렸어요. 해가 더 오래 들어오게. 서아가 도면 위를 가리켰다. 좋아요. 근데 주방은요? 주방은 창가 옆으로요. 내가 밥할 때 당신이 바깥을 볼 수 있도록. 민준이 웃었다. 그 웃음은 더 이상 억지로 만들어낸 것이 아니었다. 서아는 그 얼굴을 보며 속으로 생각했다. 이제야 진짜 함께 사는구나. 몇 달 후 두 사람은 빛의 정원 옆에 새 집을 완성했다. 유리창 너머로 햇살이 부서지고 벽에는 그들의 그림과 도면이 나란히 걸려 있었다. 집안에는 이름 모를 화초들이 자라고 매일 아침마다 새소리가 들려왔다. 어느 날 민준이 물었다. 서아 씨, 당신은 지금 행복해요? 그녀는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다. 행복이란 게 꼭 웃는 얼굴로 오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때로는 울음 뒤에 조용히 남는 숨 같은 거죠. 그럼 지금은 숨 쉬는 게 고맙다고 느껴요. 그게 행복이라면, 네, 나 행복해요. 민주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그녀의 손을 잡았다. 그 손에는 세월의 상처가 있었지만 동시에 새 생명의 온기가 있었다. 우리 이름 정하죠. 이름이요? 이 집의 이름. 그녀는 잠시 창밖을 바라보다가 미소 지었다. 새벽 정원. 어때요? 새벽 정원. 그는 천천히 그 말을 되뇌었다. 밤이 끝나고 다시 빛이 오는 곳. 좋아요. 시간은 그렇게 흘렀다. 민주는 조금씩 재활을 이어갔다. 걷는다는 건 아직 멀었지만 그는 더 이상 그것을 두려워하지 않았다. 서아는 시장에 다시 나갔다. 이번엔 돈을 벌기 위해서가 아니라 직접 키운 꽃을 팔기 위해서였다. 그녀의 손끝에서 자란 작은 들꽃들이 사람들의 일상에 스며들었다. 어느 저녁, 둘은 함께 정원 벤치에 앉았다. 하늘에는 노을이 물들고 빛이 유리벽에 부서져 들어왔다. 민준이 조용히 말했다. 그날 처음 봤을 때 기억나요? 당신이 문 앞에서 떠나려던 새벽, 기억나죠? 내가 세상에서 제일 어리석었던 날. 아니요. 그는 고개를 저었다. 그날이 없었다면 지금도 없었을 거예요. 서아는 그의 어깨에 머리를 기댔다. 노을빛 속에서 두 사람의 그림자가 하나로 겹쳤다. 아무 말도 필요하지 않았다. 바람이 부드럽게 지나갔다. 그리고 민준이 마지막으로 속삭였다. 서아 씨, 우리 빚은 정말 다 갚았네요. 그녀가 웃으며 대답했다. 그래요. 이제 남은 건 살아가는 일뿐. 새벽 정원. 그곳에는 더 이상 거래도, 조건도, 두려움도 없었다. 오직 두 사람이 서로를 증명하며 살아가는 하루하루만이 있었다.